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결정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에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당시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주장하는 명단 공개 거부 이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도 위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또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건데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의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논의 과정 명단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명단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것들을 다 공개를 하라라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사안으로 정보 공개 청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처분이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거의 하급심 모두 1심과 2심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에서 또 공개하라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소송이 굉장히 좀 반복이 많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예 제도 자체를 순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사실상 계속 제기를 하게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송력의 또 낭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를 손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행은 일단 결과만 공개하고 명단이라든지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근거에만 규정한 것이고 사실상 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리고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것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라든지 검사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하게 비공개에 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문 기자, 근데 올해는 유난히 수심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어요. 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소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결정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7월에 최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했죠. 당시 수심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냈고 경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야당은 수사심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경찰은 앞서 강원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비슷한 예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때도 이 수심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 번의 수심위가 열렸었잖아요. 지난 9월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를 했고요. 이어서 열린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씨의 요구로 소집된 수심위는 최 씨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래서 최재형 씨 사건의 경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위원 명단이나 회의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붙이면서 수심위가 오히려 불공정 논란을 낳는다 이런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여사 고발인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법원이 경찰 수심위와 검찰 수심위를
다르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과 검찰 모두 수심의 경우에 외부 인사로 이루어지고 검찰의 경우에는 실제로 무작위임을 전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권 추첨하듯이 이렇게 공을 무작위로 돌려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명단에서 고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일단 경찰 수심의 경우에는요.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 규칙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검찰 수심의 경우에는 이 대검의 예규에 따라서 검찰 수심이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두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제 법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범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제 수사의 이제 결과의 적정성이라든지 절차에 뭐 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적법성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지만 검찰 수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이제 범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대법원의 취지를 좀 고려를 해보면 대법원의 취지는 어쨌든 국민 당사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심의의 범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일한 수준의 처분,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 단계로 넘길지 검찰에서 법원 단계로 넘길지 이것은 개인 당사자로 봤을 때는 사실상 동일한 정보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검찰 수심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러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과연 법원이 인정해 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근거하고 있는 규칙은 다르지만 취지라는 면에서 볼 때는 같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문 기자, 이 수심이 명단 공개하고는 별개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네, 어제 이제 공수처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경찰과 용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도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에 이제 귀국한 후에도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제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사실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연내 소환될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조사까지 이어질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주제 좀 바꿔볼게요. 그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어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오후 3시쯤에 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있는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각각 40대와 30대, 20대 연구원으로 이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이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이 뭐 나왔습니까? 네, 그 사고가 난 곳은 이제 차량의 각종 성능을 실험하는 공간이 이제 이른바 체인버로 알려져 있는데요. 체인버는 차량 한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좁은 공간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들이 그 차량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발생한 그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 당시 그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이제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을 했고 그 울산 공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관계 기관들의 합동 감식도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됩니까? 일단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와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고용부에서는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관리 감독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제대로 된 그러한 뭐 체인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안전 설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경영자나 아니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 파악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 기자가 합동 감식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뭘 봅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체인버에서 사실상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지금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라고 잠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 공장에서 계속해서 체인버에서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날은 저렇게 사고가 났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뭔가 배기가스가 배출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라든지 아니면 실수로 어떤 조작 실수가 있었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상 개인의 책임으로 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뭐 3인 몇 조가 돼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합동해서 안전을 체크해야 되는 그 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그런 현실이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체크리스트나 안전 설계가 아예 없었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대차에서 이거 말고 사망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법이 시행이 됐는데 현대차에서 발생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전주 공장에서 그 대형 트럭 조립 라인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을 해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비스듬히 들려있던 500kg 무게의 그 차량 앞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체에 끼어서 숨진 사고였거든요. 사고 넉 달 뒤에 경찰은 회사 측이 이 중량물을 고정할 수 있는 크레인이 있었음에도 고정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작년 울산 공장에서도 이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인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로 보면요. 2022년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현대건설에서 8건, 현대자동차에서 4건 이렇게 올해 3월까지 23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대기업 중에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이제 기업이다. 이런 오명도 안게 됐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고 사고 유형도 이제 미리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측이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법 위반 여부를 이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